저는 68살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켜야 할 상주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 옷, 진주 목걸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올린 절.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고인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장례식장은 전쟁터가 되었죠. 믿었던 남편의 거짓, 감춰진 또 다른 가족,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20년의 진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안에서만 진짜 용서가 피어난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국화꽃 향이 짙게 배어있는 빈소 앞에는 고 이창수라는 명패가 걸려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여행길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상주석에는 검은 한복을 입은 윤말순이 앉아있다. 68세의 나이에도 곧은 어깨,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 사이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 그 사람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아들 민호가 따뜻한 미숫가루를 건넨다. 40살의 민호는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듬직한 어깨, 진중한 말투까지. 어머니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말수는 고개를 젓는다. 목이 메어서 뭘 넘길 수가 있겠니? 너만 챙겨 먹어라.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다정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다. 회사 동료들, 동창들, 이웃들까지. 모두들 고인을 그리워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 좋은 분이셨는데 참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더욱 미어진다. 오전 10시가 지나자 조문객의 수가 부쩍 늘었다. 빈소 앞은 곡성과 향 냄새, 그리고 국화꽃의 쌉싸름한 향기로 가득했다. 말순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남편이 살아생전 맺었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였다. 정말 좋은 남편분이셨을 것 같아요. 부인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한 중년 여성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행복했다. 가끔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실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주신 분이었다. 무뚝뚝해 보여도 챙길 건 다 챙겨주셨고 명절 때면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셨다. 그런데 오전 11시경 빈소 입구의 낯선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사람들이 입구 쪽을 힐끔힐끔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검은 정장 차림의 여인이 빈소 안으로 들어섰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여인은 똑바로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중하고 깊은 절이었다. 마치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말순도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남편의 지인 중에 이런 여성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여인이 일어서서 말순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정면으로 말순과 마주섰다.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순간 장례식장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실례합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흔들림이 있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고인의
잠시 말을 멈춘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고인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멈춰버렸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딸랑딸랑 하는 유리 조각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박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이창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너무나 당당했고 너무나 확고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두 번째 아내라고? 그럼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해? 말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22년을 함께 살았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민호가 비틀거리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말순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말순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발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박정숙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녀 역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분을 사랑했고 마지막 길만큼은 배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술렁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녹화하기까지 했다. 한 남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조용한 애도의 자리가 순식간에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민호는 박정숙을 노려봤다. 증거가 있습니까? 함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왠지 모르게 이 여자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정숙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몇 장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말순에게 내밀었다. 이것들을 보시겠습니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날의 남편과 박정숙이 함께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조금 더 나이 든 두 사람이 어딘가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는 남편과 박정숙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말순의 손에서 사진들이 떨어져 나갔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사진 속의 남편은 분명히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었다. 자신과 함께할 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박정숙과 닮은 듯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박정숙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젊은 여성이 말순과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왜 이런 일이? 민호가 벌컥 소리쳤다. 너희 아버지라고? 감히. 하지만 그의 분노 뒤에는 깊은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가,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조문객들은 더 이상 조용히 서 있을 수 없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의 평생이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말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다만 남편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당신, 이게 정말입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사셨던 건가요? 속으로만 되뇌는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애도의 자리였던 이곳이 순식간에 가십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아예 자리를 뜨려 하기도 했다. 이런 추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윤말수는 의자에 앉은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가 멍멍했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22년이나 지속된 이중 생활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참혹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그 자신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였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가장이라고 믿어왔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박정숙은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내심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부인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창수 씨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유일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이미 별거 중이라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창수 씨가 저한테는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고. 말순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별거요?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다. 별거라니요?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산 적이 없어요. 매일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속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22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건가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 박정숙의 딸 지연이 나섰다.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왜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야 하나요? 우리도 똑같이 슬픔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요? 불륜이라뇨? 지연도 거세게 맞섰다. 우리 부모님은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렸어요. 저희에게는 정당한 가족이었다고요. 민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또 결혼식을 올려요? 지연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분명히 이창수와 박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22년 전이었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말순이 그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혼인신고서가 진짜라면 자신의 남편은 중혼을 저지른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범죄였다. 민호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상하네요. 날짜가 22년 전인데 그때 아버지는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계셨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인데 아버지는 매일 집에 들어오셨다고요. 박정숙이 당황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저희는 분명히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녀도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 역시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들이 진짜든 가짜든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이곳은 제 남편의 장례식장이에요. 저희 가족의 공간이라고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지연이 맞받아쳤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 졸업식에도 오셨고 생일 때마다 케이크도 사다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저희가 마지막 길에 배웅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민호가 비웃었다. 사랑했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건가요?
4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22년 동안 한 남자만 사랑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피해자라고요. 두 가족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주변의 조문객들은 이제 아예 구경꾼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신기하다는 듯 지켜봤다. 한 남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장례식이 두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었다. 말순이 박정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도 속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싸워서 뭐가 나옵니까? 정작 우리를 속인 사람은 저기 누워 있는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망이 스며 있었다. 박정숙도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맞아요. 우리 모두 속았어요. 22년 동안 저를 속이고 40년 동안 당신을 속이고. 그녀의 목소리도 쉬어갔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나이든 남성이 일어섰다. 최만석이었다. 고인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만석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저는 창수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다. 두 분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다. 말순과 박정숙은 동시에 만석을 바라봤다. 알고 계셨다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수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랑한다고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사랑이라고요? 민호가 화를 냈다. 그런 게 사랑인가요? 두 가정을 속이고 거짓말로 점철된 삶이 사랑이라고요? 만석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 친구를 말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언젠가는 다 들통날 거라고. 하지만 창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쪽은 상처받을 테니까. 박정숙이 분노했다. 그럼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게 해답이었나요? 우리에게는 알 권리도 없었다는 건가요? 물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들도 있고 두 가정 모두 너무 깊이 뿌리내렸으니까. 말순이 주저앉으려 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민호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말순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말이었구나. 40년이. 박정숙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두 여자, 두 어머니는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절망감이 뒤엉켜 있었다. 죽은 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남겨진 자들만이 이 혼란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조문객들 중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런 가정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은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에 편안하지 않아 보였다. 민호가 만석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아저씨는 아버지의 친구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석이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다만 창수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게. 조용히라고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무슨 조용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장례식장은 계속해서 어수선했다.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예의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 남자의 이중 생활이 두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오전에 조용한 해도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두 가정 간의 냉전이 한창이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을 존경했던 아버지였는데 이제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이며 사셨던 건가요? 속으로 되뇌는 그 말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라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가르침들이 이제는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다. 박정숙은 핸드백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다. 여기에 창수 씨가 저한테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알았으니까. 하지만 내심으로는 궁금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같았는지. 박정숙이 다이어리를 펼쳤다. 정수가, 너만이 내 진정한 반쪽이야. 첫 번째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곧 정리하고 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제 보니 자신도 속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다.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40년 동안 저와도 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남자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더욱 처참했다.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그냥 반복되는 대사였던 것이다. 민호가 지연을 향해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가족에게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나요? 일주일에 며칠이나 함께 지냈습니까? 지연이 잠시 생각했다. 주말에는 거의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늦게나마 집에 들어오셨고. 말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럼 다른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냈던 걸까? 우리 아버지는 회사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야근도 많고 출장도 많다고. 이제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최만석이 끼어들었다. 창수가 참 치밀했어요. 시간 배분도 핑계도. 두 가정 모두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계획했더군요. 완벽하게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완벽하게 우리를 속였다는 말씀인가요? 만석이 당황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수도 나름대로는 두 가정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다고요? 박정숙이 일어섰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지키는 거였나요? 진실을 말하고 선택하는 게 진짜 지키는 거 아닌가요? 장례식장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두 가정의 감정은 계속해서 격해지고 있었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민호가 박정숙 모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건데요? 두 가정이 함께 치르자는 건가요?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가족인데요.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요. 똑같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과 22년이 똑같다는 건가요? 정식 혼인과 불륜이 똑같다는 건가요? 불륜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연도 격해졌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럼 우리 부모는 뭐가 되는 건가요? 민호가 맞받아쳤다. 40년 넘게 한결같이 사랑한 우리 부모는? 두 젊은 사람의 대결은 점점 격해졌다. 말순과 박정숙은 각각 자신의 자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었다. 그만해, 민호야. 말순이 아들을 제지했다. 이렇게 싸워서 뭐가 달라지겠니? 그만하라고요, 지연아. 박정숙도 딸을 진정시키려 했다.
우리도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하지만 두 젊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평생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두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회사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석이 재빨리 나서서 설명하려 했다. 아니, 별일 아니에요. 가족 간에 조금.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창수의 이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했다. 민호가 절망했다.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망신당하셨네요.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처럼 기억될 거예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았는데. 두 가정의 갈등은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사회적 스캔들이 되어버렸다. 한 남자의 이중 생활이 그가 맺었던 모든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박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창수 씨,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당신이 죽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될 거라는 걸. 말순도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은 편하겠지만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장례식장은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졌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대신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조문객들 중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질지도 의문이었다. 민호가 지연을 다시 바라봤다. 정말로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도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랑이라고요? 민호가 비웃었다. 거짓말로 점철된 관계가 사랑인가요? 그럼 당신네 가족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지연도 맞받아쳤다.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서로에 대한 적대감도 커지는 모순된 상황이었다. 말순과 박정숙은 각각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이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의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원래라면 발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장례를 진행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두 가정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었다. 최만석은 구석에 앉아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고 있었다. 창수와의 첫 만남,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몇 년 후 두 번째 여자를 만났다고 털어놓을 때의 당황스러움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창수가 처음 정숙 씨 이야기를 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만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부터였나요? 만석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4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창수가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그때 정숙 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부산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창수 씨가 단골이 되셨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서울에 부인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속이신 거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처음 만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만석이 변명하듯 말했다. 창수도 처음에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진다고 해서 가정을 배신해도 되는 건가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때 저는 첫째 아이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매일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고요.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몰랐어요. 창수 씨가 부인이 임신 중이라는 말은 그녀도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다.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만석이 계속해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창수가 정숙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1년 후쯤이었어요. 부산에 지점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쪽에 집을 얻었죠. 지점이라고요? 민호가 의아해했다. 아버지 회사에 부산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만석이 당황했다. 그게 창수가 핑계를 댄 거였죠. 실제로는 정숙 씨와 함께 살기 위한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거짓말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이중 생활이었던 것이다. 박정숙이 울먹였다. 그럼 저와 함께 한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석이 위로하려 했다. 창수도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진심이라고요? 말순이 분노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배신을 할 수 있다고요? 민호가 만석에게 다가섰다. 아저씨는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친구라면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석이 고개를 숙였다. 막으려고 했어요. 수없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두 가정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지연이 격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 가족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석이 손사래를 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수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두 가정 모두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상처 주지 않으려고요? 말순이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클 수가 있나요? 장례식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겨진 자들만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박정숙이 핸드백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작은 열쇠였다. 이건 창수 씨가 저한테 맡긴 안전금고 열쇠예요. 혹시 여기에 뭔가 답이 있을지도. 말순이 그 열쇠를 바라봤다. 안전금고요? 저도 모르는 안전금고가 있었다고요? 창수 씨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그럼 가서 확인해 봐야죠. 거기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연도 동의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지도. 만석이 끼어들었다. 혹시 그 안전금고에는 창수가 두 가정에 관해 남긴 유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모든 시선이 만석에게 집중되었다. 유언이요? 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뭔가 준비해둘 거라고. 박정숙이 열쇠를 꽉 쥐었다. 그럼 지금 가봐야겠어요. 은행이 문을 닫기 전에. 말순이 망설였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 남편의 유언이라면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도 가야죠.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할 수는 없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남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만석이 일어섰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창수의 친구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5사람의 뒷모습은 묵직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일지, 절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택시 안은 조용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온했지만 택시 안의 5사람에게는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다. 박정숙이 열쇠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창수 씨,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진실들이 모두 상처였기 때문이다. 은행에 도착한 5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안전금고실로 향했다. 박정숙이 손에 쥔 열쇠는 작았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거웠다. 이창수라는 한 남자의 마지막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은행 직원의 안내로 안전금고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전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상자가 들어있었다. 하나하나 꺼내어 탁자 위에 놓자 5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것들을 바라봤다. 첫 번째 봉투에는 말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에는 정숙에게, 세 번째에는 민호에게, 네 번째에는 지연에게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만석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말순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만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정말 남편이 쓴 건가요?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박정숙도 자신의 봉투를 들여다봤다. 익숙한 창수의 필체였다. 창수 씨 글씨예요. 분명해요. 민호가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걸 준비해 두셨던 거네요.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졸업 축하 카드에 써주셨던 그 글씨체 그대로였다. 아버지. 만석이 자신의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창수가 저한테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했네요. 5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의 편지를 읽어야 했지만 함께 읽을지 따로 읽을지 결정해야 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혼자 읽고 싶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니까. 박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각자 읽고 필요하면 나중에 공유하죠. 5사람은 각각 다른 쪽으로 자리를 잡고 편지를 펼쳤다. 안전금고실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말순이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평생 동안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사랑이었다. 24살에 너를 만났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한다. 너와 함께한 4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호를 낳고 키우면서 너와 함께 만든 가정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정숙을 만나고 나서도 너를 떠날 수 없었고 정숙도 포기할 수 없었다. 두 가정을 모두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다. 너에게는 정말 좋은 아내였다. 내가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줬다. 그런 너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죄악이다. 이제 너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달라. 너에 대한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정숙을 만난 후에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달라.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달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남편의 사죄는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박정숙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사랑하는 정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가 온다면 나는 더 이상 너의 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하지만 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2년 동안 너와 지연이와 함께 한 시간들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축복이었다. 너는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었다. 지연이를 키우며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된 기쁨도 너 덕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속였다. 첫 번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도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너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너는 내게 순수한 사랑을 주었다.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고 내가 서울에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믿고 기다려줬다. 그런 너의 순수함을 이용한 것이 내 죄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너도 첫 번째 아내 말순을 만났을 것이다. 그녀도 나만큼이나 너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잘못이다. 미안하다, 정수가. 그리고 사랑한다. 지연이를 잘 키워달라.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달라. 박정숙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창수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았다는 배신감이 교차했다. 민호의 편지는 이러했다. 아들 민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너는 내 자랑이었다. 성실하고 바른 아들로 자라준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기뻤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결국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너는 아버지를 존경해왔는데 이제 그 존경이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다. 지연이라는 아이다. 너보다 2살 어리다. 그 아이도 너만큼이나 소중한 내 딸이다. 가능하다면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 아이도 너와 같은 아버지의 딸이니까.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 어머니는 평생 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너만이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아버지도 나름대로는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달라.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사죄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지연이라는 이복 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지연의 편지는 더욱 절절했다. 사랑하는 딸 지연아,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빠에게는 또 다른 가정이 있다. 서울에 첫 번째 아내와 아들이 있단다. 너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너에 대한 아빠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너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고 평생 자랑스러웠다. 아빠가 서울에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첫 번째 가족에게 가는 것이었다. 너와 엄마를 속인 것이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는 민호라는 오빠가 있다. 너보다 2살 많다. 그 오빠도 지금 너만큼이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가능하다면 서로를 이해해달라.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은 기억해달라.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고 희망이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자신에게 오빠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만석의 편지였다. 오랜 친구 만석아, 내가 죽으면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이다. 평생 나의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때가 왔다. 두 가정이 서로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부탁이 있다. 두 가정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순도 정숙도 민호도 지연도 모두 피해자다.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남긴 재산은 두 가정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으면 한다. 서울의 집은 말순에게, 부산의 집은 정숙에게, 그리고 예금은 반씩 나누어서 마지막으로 내 장례식만큼은 조용히 치러달라. 두 가정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방식대로 나를 보내주면 된다. 고맙다, 친구야. 마지막까지 수고스럽겠지만 부탁한다. 만석은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5사람이 각자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안전금고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각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했을까요?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박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 같은 느낌이었다. 안전금고실에서 나온 5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각자가 받은 편지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이창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주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말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봤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모르고 살았다니.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그 사람이 정말로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정숙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가끔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사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보니 그게 다 당신네 가족 때문이었던 거네요. 민호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어 들여다봤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바랜 것으로 보아 꽤 오래전에 쓴 것 같았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편지들을 써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미리 준비해 두셨을까? 만석이 답했다.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창수가 그때 많이 심각해하더니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둘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작년이요? 그럼 아버지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병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만석의 목소리는 무겁다. 창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말순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저희를 속인 건가요? 죽기 전에라도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숙도 같은 심정이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라도 첫 번째 가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충격적으로 알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두 여자의 원망은 당연했다. 평생을 속이고 죽어서까지 편지로만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두 사람 모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민호가 지연을 바라봤다. 아까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신도 아버지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배신감이 더 커요.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사랑했는데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게.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오빠라고 불러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도 솔직했다. 갑자기 이복 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감정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당신도 사랑했다는 건 인정해요. 편지를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만석이 끼어들었다. 창수가 당신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두 가정 모두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알아요. 서울에서 민호대학 입학식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자랑스럽다고 하고 부산에서 지연이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올라와서는 또 뿌듯해하고. 그럼 더 이상해요. 말순이 분노했다. 정말 사랑했다면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까요? 박정숙도 같은 마음이었다. 맞아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진실을 말하고 선택했어야죠.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게 사랑일 수는 없어요. 만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창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태였죠. 두 가정 모두 아이들이 있고 각각의 삶이 있는데 어느 쪽을 포기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아버지가 편하자고 우리가 계속 속아야 했다는 거예요?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저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진실을 알고 선택할 권리 말이에요.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사랑과 배신, 이해와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박정숙이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안전금고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재산 분할에 관한 창수 씨의 유서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다. 만석이 먼저 읽어보고 설명했다. 서울 집은 말순 씨에게, 부산 집은 정숙 씨에게. 그리고 예금과 보험금은 두 가정이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으로 이 상처가 치유될까요? 박정숙도 같은 심정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했는데. 하지만 민호와 지연의 생각은 달랐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생활하셔야 하잖아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도 혼자 살아가셔야 하는데 경제적 기반은 있어야죠. 두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창수가 장례식에 대한 뜻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두 가정이 함께 장례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각자의 방식대로 조용히 보내달라고 하네요. 말순과 박정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말로 따로 장례를 치르는 건가요? 지연도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장례식인데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석이 제안했다. 제가 중간에서 조정해 보겠어요. 오전에는 한 가정이, 오후에는 다른 가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말순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함께 있기는 너무 어색하니까. 박정숙도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하지만 민호와 지연은 다른 생각이었다.
두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이 먼저 말했다. 저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인데 가족들이 모두 함께 보내드리는 게. 민호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가족이잖아요. 두 어머니는 자녀들의 말에 놀랐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것일까? 지연이 설명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저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니까.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 싸운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잖아요. 두 젊은이의 성숙한 태도에 어른들도 감동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다. 말순이 박정숙을 바라봤다. 정말 함께해도 될까요?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박정숙도 망설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만석이 중재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모두들 감정이 복잡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제안에 동의했다. 하룻밤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지연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빠. 아니, 민호 씨, 내일 뵐 때까지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말순과 박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자녀들은 생각보다 빨리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로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다. 말수는 40년 넘게 함께 잔 침실에서 혼자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옷장에 걸려있는 남편의 양복들, 화장대 위에 면도기, 침대 옆 탁자 위에 독서용 안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건가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던 건가요? 답없는 질문이었지만 계속해서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부산의 박정숙도 마찬가지였다. 창수와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이 담긴 집안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연이 어릴 때 창수가 함께 찍어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아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지연이 어머니 곁에 앉았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 왜 평생 속이셨을까? 박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모르겠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다시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하룻밤 사이에 각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요. 말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주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다. 어제의 일이 벌써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것이 분명했다. 지연도 어머니 박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박정숙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순을 바라봤다. 정말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여기 있어도. 말순도 박정숙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워했던 여자였지만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동질감이 생겼다. 저희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제의 일을 들었는지 서로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가정을 바라봤다. 저게 두 번째 부인이래. 20년이나 속았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조문객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부담스러웠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고 박정숙도 어색해했다. 그때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만석에게 말했다. 이창수 부장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믿어지지 않네요. 만석이 당황하며 답했다. 그냥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가시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았다. 한 남자의 이중 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민호가 분노했다. 이렇게 아버지를 구경거리로 만들 거라면 차라리 조용히 치르는 게 나았을 텐데.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사모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남편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 말순이 고개를 숙였다.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박정숙에게 다가왔다. 그럼 부인께서는 몰랐던 건가요? 첫 번째 부인이 있다는 걸. 마치 신문 기자처럼 캐묻는 말투였다. 박정숙도 괴로워했다. 제발 그만둬 주세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조문객들은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 같았다. 한 남자의 장례식이 완전히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민호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여러분,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구경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억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 말순이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저를 40년 동안 속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경거리로 만들 권리는 없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다.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다. 제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피해자라는 것도 알았고요. 박정숙이 일어서서 말순 곁으로 갔다. 맞아요. 저희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를 속인 건 한 사람이니까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도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말순이 계속해서 말했다. 제 남편은 잘못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분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박정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창수 씨는 분명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고요. 민호와 지연도 어머니들 곁으로 갔다. 네 사람이 함께 서자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상황은 복잡했지만 슬픔만큼은 하나였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디 고인을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러 온 게 아니라면요. 조문객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일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진정으로 애도하러 온 사람들만이 남았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조용함은 어제와는 달랐다. 진정한 애도의 분위기였다. 박정숙이 말순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말순도 박정숙의 손을 꽉 잡았다. 저희도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두 여자의 손이 맞닿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민호와 지연도 서로를 바라봤다. 누나. 아니, 지연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정말 남매인가요?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남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죠? 민호가 물었다.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설고 남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지연이 한참을 생각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젊은이의 성숙한 태도에 두 어머니도 감동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석이 다가와서 말했다. 이제 정말 장례식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진정한 애도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박정숙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창수 씨.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왜 저희에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왜 속이셨어요? 말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그립지만 동시에 너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두 여자가 동시에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사랑과 미움,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호와 지연도 어머니들을 부축하며 함께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실망, 새로운 가족에 대한 당황과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장례식장은 진정한 눈물로 가득 찼다. 이제서야 정말로 고인을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하고 아픈 현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슬픔과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 장례식장에서의 감정적 폭발 이후 네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열하며 서로를 부축하고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적대감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있었다. 오후가 되자 발인 시간이 다가왔다. 관을 운구차에 옮기고 화장장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누가 상주가 되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법적으로는 말수님이 정식 배우자이시니까. 상주는 말수님과 민호님이 하시고 정숙님과 지연님은 가족으로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마지막 길을 함께 해드리는 걸로. 말순이 박정숙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20년을 함께 사셨는데 저희와 똑같이 상주를 하세요. 창수 씨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박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우리 모두 그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지연이 감동해서 말순에게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도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인 것 같네요. 이상한 가족이지만요. 운구 행렬이 시작되었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관을 따라 걸었고 민호와 지연이 그 뒤를 따랐다. 만석과 몇몇 진정한 조문객들도 함께했다. 어제까지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진심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박정숙이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순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모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가정에 상처를 준 셈이니까.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정말로 잘못한 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창수 씨를 사랑했었어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말순도 고백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배신당했는데도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아요. 40년이 어디 가겠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었다.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네 사람은 각자 창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말순이 관 앞에서 말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선택하라고 했다면 선택했을 텐데. 목소리는 원망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박정숙도 마지막 인사를 했다. 창수 씨, 저를 사랑했다는 게 정말이었나요? 거짓말이었나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했다. 어쨌든 저는 행복했어요. 지연이를 낳고 함께 키우고 그 시간들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민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실망이에요.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아버지.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도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빠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빠로 기억할지, 거짓말쟁이 아빠로 기억할지. 하지만 아빠가 저를 사랑해주셨다는 건 믿을게요. 그것만은 진짜였다고 믿을게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을 때 네 사람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유골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 말순이 먼저 말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추모공원에 모시려고 했어요. 박정숙도 말했다. 저희는 부산 근처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모시려고 했는데 민호가 제안했다. 반씩 나누어서 두 곳에 모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 지연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울에도 부산에도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유골을 반씩 나누어서 두 개의 유골함에 담았다. 하나는 말순과 민호가, 다른 하나는 박정숙과 지연이 가져가기로 했다. 화장장을 나서며 네 사람은 묘한 기분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슬픔을 나눈 가족 같은 감정이 들었다. 만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창수도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말순이 박정숙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정숙이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언제든지 서울에 오시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다.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되고. 박정숙이 감동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언제든지 부산에 놀러 오세요. 바다도 보시고. 민호와 지연도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누나, 지연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이 웃었다. 물론이죠, 민호 오빠. 두 젊은이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다.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혈연의 끈은 부인할 수 없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새로운 시작인가? 남편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박정숙 모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박정숙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창수 씨가 없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몇 주가 지난 후 말수는 박정숙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말수님은요? 저도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어요. 두 여자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동지애 같은 감정이 생겼다. 민호와 지연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전했다. 완전한 남매는 아니지만 특별한 관계의 가족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창수의 첫 번째 기일날, 말수는 박정숙 모녀를 서울로 초대했다. 함께 추모제를 지내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말 괜찮으세요? 박정숙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기일 당일 네 사람은 함께 추모제를 지냈다. 창수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글을 기렸다. 말순이 영정 앞에서 말했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미안해하실까요? 박정숙이 답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기쁘면서도 미안해하실 것 같아요. 민호가 덧붙였다. 아버지,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서로 잘 지낼 테니까. 지연도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해요. 네 사람의 용서 선언에 방안이 따뜻해졌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생겼다. 추모제가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다. 우리 정말 이상한 가족이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에요. 민호가 답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순과 박정숙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말순이 제안했다. 기일 때마다 함께 모이고 가끔씩 안부도 묻고. 좋아요. 박정숙이 동의했다.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네 사람은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동반자들이 생겼다. 창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정을 하나로 엮어준 인연이었다. 비록 아픈 방식이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말수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 이런 걸 원했던 건가요? 우리가 모두 함께 지내는 걸? 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박정숙도 부산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창수 씨,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니까 마음이 편하시죠? 두 여자, 두 어머니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남자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상처와 용서, 사랑과 이해가 공존하는 복잡하지만 따뜻한 하루가. 두 개의 검은 상복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이고 따뜻한 결말이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막을 내렸다.